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사는 게 이렇게 바빠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너무 바빠서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좀 여백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나무도 여백이 있어야 잘 자라나고 멋진 수영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삶을 질주하다 보니까요. 멈추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끼익 하면서 엔진이나 브레이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인드,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일만 하고 달려가기만 하다 보면요. 쓰러지고 지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쉴 때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인생의 모든 것이, 특히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바쁜 거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중간중간 현재의 모습에 작은 마침표를 찍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숨고르기죠. 그런 면에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저와 문학을 통해서 그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뉴욕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 정말 바쁘게 살아가셔요. 이중 언어 속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인종차별도 심심치 않게 느끼면서요. 자제분들 잘 키우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해서 나가 살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뻥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방방거리고 살아온 거지?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단 뭐 그 한 가지 이유에서 뿐이겠습니까? 그럴 때 행복한 문학 이 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소설이 있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는 곳.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의 방. 한 편의 글을 통해서,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곡입니다. 이 시간은 문학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사색적이고 가장 마음을 터치하는 방법으로요. 물론 다른 예술도 그렇겠습니다만 문학이 제격이죠. 오늘도 우리의 문학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다녔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었던가? 우리 엄마가 그 힘든 시기에 연세가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을 텐데 뭐 그런 생각 거의 해보셨죠? 오늘은 수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은 그런 글을 나눠보겠습니다. 무협지의 고수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재미난 입담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작가죠. 성석재 소설가의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라는 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탁소에서 프레싱을 하시면서 혹은 손님들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주면서 혹은 야채를 다듬으면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캐시어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우리들의 질주하는 삶을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음악부터 깔을까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늘 중년이다. 아버지는 환갑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나의 아버지 하면 반사적으로 중년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중년을 나이로 환산하면 30살에서 50살 정도일까? 연부역강. 사나이로서는 알맞은 경륜에 자신감 있는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황금기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를 중년으로만 기억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13살이 되기 직전의 겨울. 나는 전형적인 사춘기적 증상과 맞부딪혔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주제파악 불량에서 기인하는 자존망대형 조발성 천재 증후군이라 하겠는데, 증상은 먼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일단 그 증상에 관해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아버지의 아들인 이상, 아버지도 나와 같은 나이에 나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을 게 아닌가. 천재는 유전이니까. 나는 평소에 비해 숙제를 충실히 했고 어둡기 전에 집으로 들어왔으며 모든 식구들에게 경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웬일이야? 라는 찬사가 우리 집 지붕을 뚫고 하늘에 이르렀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이 원리는 라디오에서 배운 것임.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될 즈음 아버지와 독대할 기회를 맞았다. 식구들과 함께 읍내 성당에 갔다가 이런 일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다. 술집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오라는 어머니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일은 평생 한 번뿐이었다. 포연처럼 연기가 자욱하나 대포는 없는 대포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함께 가운데 연탄을 넣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식탁을 둘러싸고 박격포와 자주포와 곡사포의 차이점, 잦은 정전과 월남전, 지역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의 공과에 대해 엄숙하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연기로 눈물을 쏟으며 한동안 서 있다가 아버지요, 어머니가 약주 조금만 더 드시고 빨리 오시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분이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의젓한가? 라며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내게 칭찬을 하더니 내게 친구처럼 술잔까지 내밀었다. 아이라도 어른이 주는 술은 마셔도 괜찮으며 어른 앞에서 술을 배워야 한다면서. 나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그 잔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미 막걸리 심부름을 하면서 조금씩 훔쳐먹은 술에 중독이 될 지경인지라 새삼 술에 대해 배울 것도 없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분들은 가까운 데에 살았지만 우리 집은 심리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겨울인데다가 밤길이었던 고로 쉬운 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휘파람으로 애마를 불러 술집 바깥에 세워두었던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곤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에 기대야 했다. 그 등은 알맞게 따뜻했고 어느 때보다 넓고 관대하게 느껴졌다. 인적이 드문 신장로에 들어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하고 불렀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때 사나이로서. 아버지는 그날 마신 술로 기분이 좋았다. 사나이? 어디 한번 해보니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귈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 야독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씩씩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나는 얼씨구 내 말이 먹혀드는구나 싶어 주마 가편격으로 말을 쏟아냈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30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두고는 신장로 아래 냇가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장로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느님을 서너 번은 좋게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장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네 아래로 보이더냐?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면서 말씀하셨다.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40대 초입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어린 나이에 본인의 정신 수준이 보통 사람의 30살에 도달했다고, 그런 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듣고 있던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병아리도 한참 병아리인데요. 자기는 어쩌면 대학에 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천재라고 하니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삐뚤어지지 않게 설득할까 고민이 많으셨겠죠. 지나고 보면요, 참 그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 또 때를 맞출 줄 아는 현명함과 인내심이 느껴지면서 공감이 많이 가는 글입니다. 산문인데요. 한편의 그 산문, 수필이 추억 속에서 감동적인 풍경을 끌어내면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성석재 소설가는요, 19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1986년에 문학사상에서 유리 닦는 사람을 발표했고요. 1995년
문학 동네 여름호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4, 5초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에 대한 문학계의 평은 대충 이렇습니다. 진정한 이야기꾼이다. 깊고 올바른 성찰로 개성적인 이야기를 펼쳐낸다. 허구인지 농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막힘없이 풀어가는 입담가다라는 평입니다. 글을 참 맛깔나게 쓰는 작가예요. 한마디로 맛있는 문장을 쓰는 작가죠. 소설집은 장단편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재미나는 인생, 호랑이를 봤다, 위풍당당, 투명 인간 등 여러 편이 있어요. 산문집도 많이 출간했습니다. 소풍, 성석재의 농담하는 카메라, 꾸들꾸들 물고기씨 어딜 가시나, 근데 사실 조금은 굉장하고 영원할 이야기, 제목까지 재미있는 산문집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굵직굵직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홍보대사로 있습니다. 한 편의 수필을 읽으면 시가, 또 한 편의 시를 읽으면 소설이, 소설을 읽으면 산문이 이렇게 연동돼서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읽으면 시가 많이 나오던데요. 성석재의 젊은 아버지의 추억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 어떤 소설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문득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가 떠오르던데요.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올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자식들 보고 헤아려 달라는 것 자체가 어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때 나무 그늘에서 지게를 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이것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이것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까짓 건 뭐 힘든 거 아니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얘 하나 보면 그깟일 못 견딜 거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작가 자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게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해질 무렵에 강가에 앉아서 그 힘들고 무거웠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종일 짐을 옮겼던 지게를 내려놓고 집에 와서 흙을 털어내고 씻고 앉아서 명서가, 지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는지 뒤늦게 알게 되면서 아, 난 아버지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그 반도 못 쫓아가네 싶은 거였겠죠. 동포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좀 촉촉해지셨습니까? 글이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산문으로 시로 함께하는 동안에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문학, 행복으로 문 닫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